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있고요. 매달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이 적립식 투자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? 흔히 우리는 이런 거치식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가 좀 더 우월하다고 알고 있죠. 특히 장기적인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굉장히 유명해요.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. 어떤 주식이 한 주에 10,000원이었다가 5,000원이 됐다가 다시 10,000원으로 회복했다고 했을 때 목돈을 10,000원에 처음 투자했으면요. 결국 10,000원이 10,000원이 되니까 수익률은 0%가 되겠죠. 근데 10,000원일 때, 5,000원일 때, 다시 10,000원일 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요. 결국 주식 수는 총 120주가 되고요. 최종 가격도 120만원이니까 원금 90만원 대비하면은 33% 수익이 나는 거예요. 투자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죠.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적립식 투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. 실제 자산시장의 역사에서 이 적립식과 거치식의 이 수익률 차이를 제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S&P 500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제가 30년 동안 수익률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. 일단은 거치식 투자예요. 그래서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냥 원화로 가정하고 보시면 돼요. 처음 투자 금액이 1,000만원. 그래서 30년 뒤에 이 돈이 거의 1억 4천만 원이 돼 있죠. 그럼 수익률로 보면은 거의 1336%로 엄청난 성과예요. 연평균으로 봐도요. 거의 연 9.6% 수익이 났죠. 그래서 이 S&P 500 투자는 사실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좀 우수한 성과를 내왔어요. 2000년대 IT 버블이나 2008년에 금융위기 같은 이제 큰 침체를 겪더라도 결국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해왔잖아요. 지난 30년뿐 아니고요. 9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도 거의 10% 내외니까요. 정말 뛰어난 투자였다고 할 수 있죠. 다음은 적립식을 봐볼 건데요. 아까 1,000만원을 한 번에 투자했을 때로 계산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30년 360회인데요. 그러면은 한 달에 27,777원이에요. 그래서 이 돈을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봤어요. 그래서 최종 투자 원금은 이제 999만원이고요. 최종 잔고는 한 4,380만원.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은 38%로 그러니까 거의 뭐 나쁘지는 않죠. 근데 아까 거치식 투자가 1300%가 넘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사실 성과가 좀 낮죠. 이렇게만 보면은 거치식 투자가 무려 적립식보다 4배나 성과가 뛰어나요. 근데 물론 뭐 투자 기간이나 자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보통의 경우는 이 거치식 투자가 이 적립식 투자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고 해요. 거의 한 70% 정도. 이거는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가 빨간색, 얘는 거치식 투자, 얘는 적립식 투자. 그리고 채권이랑 섞었을 때가 이 파란색인데요. 이게 거치식, 적립식이니까 대부분의 결과 뭐 섞었던 채권을 섞든 안 섞던 거의 거치식 투자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우수하죠. 즉 과거 수익률이나 이 성과나 이 확률 등 숫자로만 보면요. 장기 투자했을 때 거치식 투자의 성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좀 다르죠.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죠?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이거 사기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이 들죠. 근데 또 이건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숫자나 확률로만 보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에만 갖고 움직이는 어떤 로봇이 아니잖아요. 따뜻한 피가 흐르고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이 심리적인 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. 저도 백테스팅 하면서 좀 놀랐는데요. 2000년부터 거의 한 2013년, 12년까지요. 거의 13년이잖아요. 이 S&P 500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이 고작 22% 올랐어요. 그러면은 13년 동안 22%면은 연평균 1.5%예요. 이게 은행 이자보다 낮죠. 근데 이게 13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인데요. 이 13년 사이에 거의 50% 가까운 폭락이 2번이나 있었어요. 와, 이거 지지부진한 것도 힘든데 50%가 막 2번이나 폭락한다?
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미국 주식시장도 이런 암흑기가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어요. 같은 기간에 만약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? 적립식도 암울하긴 한데요. 그래도 거치식에 비하면 낫죠. 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% 가까운 수익률이고요. 그리고 최대 하락폭도 얘는 50%가 넘게 떨어졌었는데 얘는 한 43% 정도로 뭐 그나마 조금 낮긴 하죠. 그래서 이런 장만 비교하면은 오히려 거치식보다는 적립식 투자가 조금 나은 거예요.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S&P 500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분이 많잖아요. 나스닥 100으로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. 가장 대표적인 나스닥 100 상품이 뭐 다들 아시는 QQQ죠. 그래서 2000년부터요. 2022년 지난달까지 이 거치식 투자의 결과인데요. QQQ가 1999년 중반에 나왔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좀 IT 기술의 대버블 한가운데서 탄생한 게 이 QQQ라고 할 수 있어요. 거치식 결과를 보면은 이 1000만 원 투자 금액이 거의 23년인데 3,500만 원이 됐으니까요. 수익률을 보면은 한 250%. 연평균 수익률은 한 5.7%예요. 그래서 아까 꾸준히 연 수익률이 10% 났던 이제 S&P 500보다 오히려 좀 못하죠. 아마 IT 버블 2000년대 그 폭락 때문인 것 같은데요. 나스닥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좋았던 애는 한 해에 막 54%도 올랐다가요. 나빴던 애는 마이너스 40%가 폭락하고요. 특히 최대 하락폭이 이게 2000년 IT 버블 같은데요. 거의 81%가 폭락했어요. 이게 개별 주식도 아니고요. 이게 인덱스잖아요. 100개 기업에. 와, 근데 인덱스가 80%면은 엄청난 거죠. 그때 아마 아마존이 마이너스 98%인가 폭락했을 때 같아요. 그래서 S&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제 이 고점을 회복하는 순간이 거의 뭐 이게 10년 걸리죠. 이게 거의 10년, 12년 기다려야 본전인데 과연 마이너스 80%, 마이너스 50%막 이렇게 폭락하는 투자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? 물론 뭐 이게 소액이야 없는 돈 치고 버틸 수 있죠. 근데 내 재산에 좀 의미 있는 큰 비중으로 투자했는데 이게 막 마이너스 80% 갔다가 13년째 주가가 오르지도 않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다 나가 떨어지죠. 거치식이 이건 경우고요. 적립식으로 QQQ 투자했을 때도 제가 비교해봤어요. 뭐 최종 잔액이 이제 5,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. 수익률은 425%. 그래서 아까 250%였던 거치식의 투자를 뛰어넘죠. 그 중요한 게 아까 거치식은 최대 하락폭이 거의 80%였잖아요. 근데 이 적립식은 그래도 한 40% 정도로 거의 2배나 났죠. 솔직히 80% 폭락은 못 버텨도 한 40%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아요?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의 경우는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요. 거치식에 비해서 수익률도 2배 정도 높고 하락폭도 2배 정도 낮아요. 아마 이게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는 정말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해요. 좀 암흑기죠.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거치식 투자의 경우가 적립식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요.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무리 70% 확률로 거치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 나머지 30%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하필이면은 내가 투자하는데 이런 재수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. 항상 왜 우리 뒤에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다행히 내가 투자했는데 거치식으로 이 70%의 상황이에요. 그럼 뭐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게 정말로 13년 동안 주가가 횡보한다? 와, 이거는 진짜 죽음이죠. 여기서 또 마이너스 50%, 심지어 나스닥의 경우는 마이너스 80% 폭락을 한다. 그러면 이거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비록 거치식 투자 수익률보다 물론 낮죠. 하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그래도 이 심리적 안전성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. 솔직히 한 번에 3천만 원이라는 이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때 매월 한 달에 한 3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훨씬 많잖아요.
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월 3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을 꾸준히 30년간 S&P 500에 투자했다면은 거의 지금 4억 7천이라는 큰 돈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30년 전에 3천만 원을 S&P 500에 똑같이 투자한 사람보다 이게 돈이 더 크거든요. 물론 뭐 이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3천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매달 30만 원 투자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.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좀 더 현실성이 있는 투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투자할 때는 꼭 이런 숫자나 또 확률 뭐 이런 걸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이나 심리적인 면도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숫자나 뭐 과거 성과나 확률로만 투자하죠? 그러면 거치식 투자도 하면 안 돼요. 제일 좋은 투자는 아예 대출받아 투자하는 거죠. 그쵸?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죠. 30년 전에 이 S&P 수익률이 1336%잖아요. 그럼 여기에 대출 끼거나 3배 레버리지로 투자했으면은 이거는 4000%가 넘잖아요. 그러면은 수익률 40배. 최종 승자가 되겠죠. 이것도 역시 우리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이 그냥 투자해서 막 마이너스 50%나 마이너스 80% 하락 나와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막 대출이 껴있다. 뭐 레버리지 3배 일으켰는데 이렇게 폭락하죠? 그럼 뭐 답이 없죠. 또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 중 하나가 이거예요. TQQQ. 이게 나스닥 이제 3배를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ETF죠. 하필이면은 작년 나스닥 최고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치과 의사분이 좀 추천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작년 고점에 투자했다면은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%죠. 아주 쉽지 않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이제 다시 이 3배 뛰어들 때라는 분도 많아요. 근데 이것도 진짜 저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. 아직 이게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바닥 밑에 지하가 또 있죠. 6층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. 설령 이게 정말 바닥이라는 정말 행복한 상상을 가정한다고 해도요. 아까 그 2000년부터 거의 2013년까지 13년간의 그 지지부진한 암흑기를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아도 막 10년 넘게 횡보하죠? 그러면 답이 없어요. 이 레버리지 투자는 빚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. 이 오르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장기간 횡보한다고 해도요. 이게 더 지옥이거든요. 이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자영업자로 비유하신 분이 계세요. 와닿았는데요. 이게 처음 터졌을 때는 이게 빨리 차라리 장사 접으면 좋은데 곧 좋아질 줄 알았죠. 저희 다 몇 개월 안 가서 끝날 줄 알았잖아요. 장사가 안 되는데도 뭐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공과금까지 내면서 버티고 버티는 거죠. 근데 계속 해결이 안 돼. 나중에는 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요. 그래도 해결이 안 돼. 결국 남들한테 돈을 이제 빌려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몇 년 후에 이제 망했어요. 그럼 남는 거는 빚밖에 없죠. 차라리 빨리 이때 장사를 접는 게 훨씬 이득이었는데 희망 고문 당한 거죠.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앞으로 13년간 다시 주식시장에 횡보 암흑기가 온다? 이거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경제 지표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한 2, 3년 동안은 혹은 뭐 3, 4년 정말 길게는 한 5, 6년 동안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사실 올 수도 있거든요. 이 미래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. 대비를 해야죠. 그래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거나 정말 레버리지로 3배 일으켜서 투자했는데 이게 막 3, 4년, 4, 5년 주가가 지지부진하죠? 그러면 이 대출 이자랑 이 레버리지 스왑 비용으로 계좌가 다 녹아버려요. 요새 이 TQQQ 같은 이 레버리지 ETF에 이제 비용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얘 순수한 비용은 연 0.95%인데요. 이거만 보면은 1% 정도니까 높지 않죠. 근데 이거 플러스해서 이제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이 수합 비용이 드는데 여기 플러스 뭐 기타 비용에 매매 비용까지 해서 이걸 감안하면 순수하게 연 비용이 1%가 아니고
7에서 12%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상식적으로 100을 내가 투자해요. 근데 300의 효과를 내려면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. 이 레버리지 비용이 들어요. 근데 이거 여러 이런 투자 은행들한테 비용을 내야 돼요. 이렇게 수합 비용이나 레버리지 하는 비용을. 근데 이게 논란의 핵심은 이게 시중금리가 과연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되게 고금리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중금리가 반영이 되는 비용이면은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죠. 진짜로 7에서 12%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대출받아 투자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연 7에서 12%의 비용을 사실 감당할 수 있는 투자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뭐 좀 논란이 많긴 한데 저도 공부해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이 비용이요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. 이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엄청 복잡해요.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 금리라는 건 결국 이 돈을 가져오는 가치잖아요. 근데 이런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투자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관련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도 저는 결국은 이 B2랑 똑같다고 봐요. 고금리가 되고요. 이 금리가 꺾이지 않고 한 4, 5년 시장이 횡보하죠. 그러면 이런 비용이랑 수수료로 계좌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. 이 사이에 또 위기가 와서 한 3, 40% 폭락한다? 그럼 답이 없죠. 물론 뭐 이런 횡보 없이 진짜 지금이 바닥이고요. 이제 매년 끝없이 상승하기만 하면 그럼 3배 레버리지로 떼돈을 벌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. 이게 뭐 소액이면 모르겠는데 자산에서 큰 돈을 투자했다면은 과연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을까요?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삶에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투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. 물론 뭐 저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.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. 좀 특별한 분이면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다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똑같죠. 이거는 꼭 주식 투자뿐 아니고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그 영끌로 좀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해도요. 결국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게 투자하신 분도 많고요. 제 주변에도 많고 심지어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이게 과거에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. 거의 5, 6년간 지속됐거든요. 물론 이번 하락장이 1,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죠. 근데 예전처럼 진짜 5, 6년 갈 수도 있고요. 심지어 한 7, 8년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.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제 주변에 많은데 영끌 투자로 이제 원리금을 200만 원 넘게 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가 금리가 올라서 만약에 250만 원을 낸다. 그러면은 이렇게 5, 6년간 집값이 횡보하면은 이자로만 이제 1억 넘게 내는 거예요. 근데 이자로 내가 1억 넘게 냈는데 집값이 막 횡보하고 있어요. 심지어 막 떨어졌어. 그러면 이건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이건 그냥 지옥이죠, 지옥.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 듯 말 듯 하는 거예요. 그 막 희망을 주는데 결국 이 시간만 끌어요.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죠. 이 고통은 진짜 뭐 당해보신 분은 알겠죠. 이 자본시장이랑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자산 가격이 앞으로 급격히 폭락하지 않더라도 이게 장기간 횡보하게 되면요. 진짜 이게 대출이 많으면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기에 너무 큰 돈을 거치식으로 좀 한 번에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아니면 내가 1, 2년 뒤에 써야 될 돈을 좀 갑자기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 레버리지로 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요. 진짜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도. 반면에 내가 대출이 없고요. 그리고 당장 쓸 돈이 아닌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여윳돈으로 투자하면요.
향후 몇 년간 시장이 횡보하고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폭락한다고 해도요, 버틸 수 있어요.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내 근로소득이 좀 꾸준히 있다. 그러면은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오랫동안 사 모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요, 결국 모든 위기는 극복하고요, 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잖아요.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 인덱스가 그렇다는 거죠. 이제 개별 주식은 다릅니다. 그래서 꼭 이 숫자나 확률이 높은, 과거 성과가 높은,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더라도요, 심리적으로 내가 좀 안정되고 좀 오랫동안 투자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 경제나 투자 진짜 1도 모르는 사람도 이 S&P 500 인덱스에 아까 30만 원씩 30년 투자하면은 4억 7천이라는 목돈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매월 투자한 게 3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었으면요, 30년 뒤 이 15억이 넘는 돈이 되거든요. 그래서 꼭 너무 수익률적으로 높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뛰어난 어떤 분석력이나 지식이나 뭐 수익률이나 확률 같은 어떤 이런 수학적 기교보다는요, 꾸준히 내가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 습관 같아요. 장기 투자하고요,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적립식 투자하고요, 꾸준히 투자해야죠. 그리고 인덱스 투자하고요. 이게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처음 읽었던 이 투자 입문서예요. 다 있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거 기본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. 인류 최고의 천재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이 뉴턴이 이제 말년에 이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죠. 그래서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정말 정확히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는 이 정말 명언을 남겼는데, 솔직히 이건 틀린 말이에요. 뉴턴은 이 사람들의 광기가 아니고요, 자기 스스로의 이 욕심을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. 투자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, 어떻게 보면 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. 혹시 이게 그냥 되게 재밌는 얘기다, 근데 나는 아니야, 이렇게 웃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세 줄 요약하면은 단순히 이 수익률만 보면요, 이 레버리지가 가장 높죠. 그쵸? 그 다음이 거치식 투자, 그 다음이 이 적립식 투자예요.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심리적인 면도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말 좋아하는데요,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조금 내가 수익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오래 장기 투자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은 수익률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희 생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좀 영상 보신 분들 좀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